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법무사입니다. 자, 저희 오늘로 이제 민사집행법 기출문제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총 저희 36차 시로 이루어져 있고, 36차 시 동안 저희 지금까지 이제 법무사 시험에 기출문제로 나와 있었던 민사집행법 문제 같이 풀어보시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결국에 이제 법무사 시험에 1차 시험을 지금 준비하는 입장에서 과연 민사집행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검정색으로 좀 쓰겠습니다. 자, 민사집행법이다라고 하는 과목 자체의 특징이 결국에 이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량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저희가 공부량이 많은 과목이 몇 가지가 있죠. 민집이랑, 그 다음에 민법이랑, 그리고 부등법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저희 시험에서는 공부할 양이 가장 많은 과목인데, 이 특징적인 게 민법하고 부등법은 결국엔 2차까지 가셔가지고 보실 텐데, 이 민집은 실질적으로 1차에서 보시고 나면 2차에 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개념적으로 민사법의 측면에서 좀 이해가 되시거나 어떤 용어나 그다음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실 수는 있지만, 이 민집이 실질적으로 저희 2차, 법무사 시험 2차 시험에서 과연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도 되냐라고 한다면 절대 또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1차 시험에서 가지고 있는 배점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집을 잘 못하면 또 저희 1차 시험에 붙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집을 저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좀 고민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거를 깊게 파기 시작하면은 민집은 정말로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차법이면서도 동시에 실체법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제 어떤 특정 판례에 있어서의 법원의 그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하다가 보면 좀 충돌되는 것들도 있고, 판례들끼리.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판례의 해석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고 한데, 그걸 이제 깊게 파다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조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조문과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관련 법령까지도 계속 관련 법령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민집은 공부할 양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민집이다라는 과목을 저희가 수험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수험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제 암기겠죠. 암기인데 단순 암기를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암기할 때는 저희가 그래도 기출됐던 지문이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출 지문 중에서 반복되는 지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먼저 하시고, 이건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이 반복되는 지문에 대해서는 단어만 봐도 그냥 답이 탁탁탁 튀어나올 정도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지문에 대해서 암기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는 뒷순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사집행법에서의 이해는 뒷순이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에 대한 암기가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지만 민사집행법만큼 기출문제가 중요한 게 없습니다. 특히 기출문제와 기출된 지문들. 왜냐면 어쨌든 이제 저희가 공부할 양이 많은 만큼 시험에서 기출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고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중요한 부분만 나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좀 기출이 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문제 푸시면서 반복되는 지문이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이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OX를 찍을 수 있다, 이걸 이제 목표로 하시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저희가 문제를 풀면서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 막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이 교과서를 같이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내가 이해하면서 풀어서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문제를 풀면서 이 지문들을 정리하고, 이 지문이 나중에 똑같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거를 바로바로 체크해낼 수 있게끔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집행판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집행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집행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1번 지문 보시면 집행 판결은 외국 중재 판결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결국 외국의 판결에 대해서 외국 판결에 대한 집행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집행력을 부여해서 우리나라의 법률상 강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자, 판결 선고 시기가 틀렸습니다.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결국 자, 어떠한 집행력이 있다라고 지금 이 외국 판결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다 없다를 판결하는 시점은 결국 판결이 끝나는 이런 사실 심리가 끝나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변론 종결시입니다. 변종시다. 요거는 이제 해설지에서 밑에 해설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해설이 원래 없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거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이 판결 선고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변종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종시 옆에다가 적어주시고 이제 집행 판결 체크. 제가 체크만 해드리겠습니다. 집행력 체크. 그 다음에 변종시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을 이렇게 체크하셔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 판결로 그 강제 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결국 집행 판결이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맞고. 자, 3번을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집행 판결은 자,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이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 판결은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는다. 자, 4번. 외국 중재 판결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기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력에다가 체크해 주시고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 판결을 통해서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강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집행 판결의 의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집행 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 능력 인정돼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가져가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그러면 이제 키워드로 가져가 주셔야 되는 거, 자, 집행력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 외국 판결에 대해서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자, 변론 종결 시를 그 기준으로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러한 집행 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 이러한 외국 판결 그 자체에 대한 실체적인 판결로서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외국 중재 판결 역시도, 외국 판결 역시도 기판력이 있다라고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판력이 있고, 이 기판력이 이제 집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한 재판이 집행 판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키워드만 가져갑니다. 이렇게.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집행증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했다.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음을 내세워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서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집행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 저희가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표시를 해두시고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모용 체크해 주시고, 자, 모용은 결국 이의 신청입니다. 그래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다라고 하는 거. 명의를 모용했다. 자, 이의로서 취소를 구한다. 집행문에 취소를 구한다. 여기 취소까지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집행증서다, 공정증서다라고 하는 이 집행증서에 있어서 내가 명의를 모용당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서 나의 명의를 모용해서 이러한 공정증서를 만들었다라고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채무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모용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겁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정확하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함으로써 그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요거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2번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 촉탁입니다. 무권대리인 촉탁도 자주 나옵니다. 무권대리인, 공정증서와 관련된 거 저희 보고 있는 겁니다. 무권대리인 촉탁, 이거는 청구 이의해소입니다. 좀 특징적인 게 이런 부분은 있죠. 저희가 청구 이의해소 같은 경우는 실체적 사유로만 구할 수 있는 게 청구 이의해소인데, 자, 이러한 무권대리의 촉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권대리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이렇게 공정증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사유가 아니라 형식적 사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무건 대리인 촉탁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적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 이의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청구 이의소 가능하다. 좀 특징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건 대리인 촉탁에 기해서 작성된 것도 이제 청구 이의소로서 그 불허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아닙니다. 청구 이의소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실제 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했다. 자, 어음을 발행했는데 자신의 실제 채무액보다 더 큰 액수로 어음을 발행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음 공증을 받았다. 라고 하더라도 자, 이 공증을 받는 과정에서의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공정증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따른 그러한 전부명령은 유효할 것이다. 요건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실제 채무보다 더 많은 어음으로 그 어음 공증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공증을 받는 그 과정에서의 촉탁의 과정이 적법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하더라도 유효하겠죠.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4번 보겠습니다. 자,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수락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다. 그래서 자, 저희가 공정증서 작성하게 되면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증사무실에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가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뭐 대여금이다라고 한다면 대여금 채권에 대한 공정증서 만드시죠. 만들 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문구가 써지는 겁니다. 강제 집행에 대해서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 뭐 수락한다라고 하는 그 집행 수락의 의사표시가 공정증서 제일 하단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공증인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물어봐서 아, 채무자가 저 집행 수락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쓰여진다라고 개념적으로 가지시면 되겠고 그러한 집행 수락의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이 된 이 공정증서는 이것 자체로서 집행 권한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저희가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도 이 공증사무소 가가지고 집행문 부여받습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 부여받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자, 공증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집행권원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집행문까지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희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집행권원이 만들어지고 집행문을 부여하는 절차와 다르지 않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공증인 앞에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소송행위랑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소송행위와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2차 시험 가셔가지고 민사소송법 배우실 텐데 소송행위에는 이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집행 수락의 의사표시는 소송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 적용될 수 없다. 까지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민사집행법이 소송법과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법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수락의 의사표시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표현대리 규정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토지, 인도, 특정 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여기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공증인법인데 공증인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지문을 두 가지로 좀 쪼개서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기 부분 건물, 토지, 특정 동산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측면 첫 번째. 그래서 건물 등 건물이나 이제 동산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이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하는 이러한 인도를 구하는 의미에서의 집행증서인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집행증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가 첫 번째입니다. 요거 먼저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지문에서 자, 건물 또는 특정 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인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증서는 작성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뭐 토지나 그 다음에 이러한 동산 등에 대한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증서 작성이 된다라는 거 첫 번째고, 다만 이러한 집행증서, 결국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그러한 집행증서는 바로 뒤에서 보신 것처럼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결국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그래서 쌍방 대리 안 된다라는 겁니다. 쌍방 대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당사자가 타방을 대리하는 것도 안 된다. 대리하는 것도 안 된다. 요거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드리자면은, 자, 집행증서의 명의를 모용당했다. 아, 이의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는 거고, 자, 무건대리인 촉탁이다. 청구 이의해소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저희 공정증서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실 테니까 아시겠고, 어음을 더 발행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촉탁 과정에서의 하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집행증서에 따른 이제 그러한 그 집행증서를 집행 권한으로 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집행 수락의 의사표시 밑줄 그어 주시고, 아, 소송행위구나. 그러면 표현대리 규정 적용 안 되지. 여기까지 표현대리 규정 적용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토지, 특정 동산의 인도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인도에 대한, 자, 집행증서의 작성 자체가 일단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집행증서의 작성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타방을 대리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이렇게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문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집행권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에 기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이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겁니다. 그래서 1심 판결 및 가집행 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1심 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해서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자, 1심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부 승소를 받았다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문의 주문에서 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무엇을 이행하라 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고, 자, 이에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이 항소가 돼서 항소심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집행 선고부 판결 그 자체만으로 일단 가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집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집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가집행 선고부 승소 판결로 강제 집행을 한 겁니다. 강제 집행을 했고, 다만 항소심에 가서 원고에게 전부 인용이 되었던 이러한 어떤 권리에 대해서, 그 권한에 대해서 일부만큼이 조정됐다. 그래서 1심 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줄어든 부분만큼만 실효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요 사실관계는 아시겠죠? 그래서 인용 범위가 줄어들었다. 가집행 선고부 승소 판결이 저희 항소심에서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자, 중요한 부분은 키포인트 여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집행권한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락의 의사표시, 아까 보셨죠? 집행인락의 의사표시 소송행위다. 따라서 표현대리 규정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3번.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집행권한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집행인락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자, 무건대리 촉탁 나왔습니다. 무건대리 촉탁, 그러면은 이제 뒤에 쭉 보셔서 이제 보셔야 되겠죠? 무건대리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한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자, 이러한 공정증서의 기초에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한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 집행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적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의 전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 무효를 들어서 항변할 수 있다. 자, 저희가 아까 전에 무건대리인 촉탁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청구 이의해소 나온다라고 기억나시죠? 청구 이의해소.
결국 이 청구 이의의 소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소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무건대리인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결국 강제집행으로서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맞고, 자, 여기서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 이 전부명령에 대해서 제3채무자 역시도 그 무효를 들어서 항변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건대리인 촉탁이다. 무건대리인 촉탁에 의하여 만들어진 집행권원이다 라고 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있을 때 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러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제3채무자인 병이 여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금 청구에 대해서.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여서 항변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이제 판례에서 봐도 이런 취지로 이게 실체법상의 하자에 가깝다라는 취지로 실체법상의 하자다라는 취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무건대리인 촉탁에 의한 것은 요거는 형식적인 절차에서의 하자가 맞죠. 형식적 하자가 맞는데 이거를 이제 실체법적 하자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취급을 해준다. 그 얘기가 바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청구 이의해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